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서식지가 있죠. 사자는 무더운 초원에서 가장 강하고 뒤뚱거리는 펭귄은 얼음물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 고래와 상어가 제 아무리 힘이 세도 무트로 올라오면 제 목숨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능력은 그에 맞는 환경을 만나야 비로소 의미를 갖죠. 사람도 그러합니다. 같은 능력이 있어도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재능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느린 사람은 뒤처진 게 아니라 깊이가 필요한 곳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성장은 맞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적응하는 게 아니라 맞는 환경을 찾는 과정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안진수 님이 눈치 빠르신데요. 오늘도 1부만 해요. 아쉽 점점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1부까지만 방송이 됩니다.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죠. 그래서 오늘도 1부까지만 방송드립니다만 대신에 알차게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또 경제상식 퀴즈도 빠지지 않고요.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최근에 은행 여기에 있던 돈들이 증시 쪽으로 증권사 예탁금으로 빠르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정기 이것 잔액을 보면요. 전달과 비교해서 2조 750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은행 상품은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넣는 게 적금이라면 이거는 목돈을 한꺼번에 넣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이죠. 정기 이것 이렇게 두 글자 부르는데 참고로 적금은 아닙니다. 적금은 매월 나눠서 붓는 거고 역시나 적금이라는 오답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기 이것 두 글자 이렇게 붙여서 많이 쓰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여러분은 정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도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정말 뜨거운 우리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한국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코스피 5,300에 근접한 상황에서 이 시가총액이 중국 IT 공룡 기업 두 곳을 추월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죠. 네. 5월 9일 날 종료하는데 어떤 잔금을 치르는 시간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다루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 X라고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 기업과 합병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네,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미국 증시는 좀 밀렸는데 네. 우리 증시는 하락 출발하다 바로 상승 반전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0.34%,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0.84%,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43% 이렇게 나란히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고점이다라는 부담들이 나오면서 좀 투매가 나왔고요. 네.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런 가상자산들이 급락을 한 점도 어떤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국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급장 강합니다. 네. 어제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검은 월요일을 완전히 그냥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렇죠, 하루 만에. 지금 코스피가 5,3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네. 지금은 0.3%, 2%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5,300선에서 들어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54
지금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다시 5,300시대를 열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은 더 강하고요. 1% 이상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시총상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뭐 밤사이에 미국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좀 주가가 밀려서 네. 그런데 전반적인 시가총액 수준을 보면 이제 레벨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체급이 거의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뭐 못지않은 원래도 큰 기업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정말 어깨를 뭐 당당하게 펼 정도로 그렇죠.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최대 기술 기업을 꼽아라라고 하면은 텐센트 홀딩스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가 꼽힙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해서요, 삼성전자 시총이 거의 뭐 1,000조 원 목전에 두고 또 네. SK 하이닉스도 656조 원 정도로 거의 그렇죠. 체급을 확 키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홍콩 증시에서 이 텐센트, 알리바바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같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텐센트의 시총이 우리 돈으로 약 982조 원 정도, 그리고 알리바바 시총이 약 한 56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텐센트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알리바바를 좀 각각 제친 상태입니다. 글로벌 AI 시장이 굉장히 지금 격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시아 기술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투자 역학까지도 좀 바꿔놓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투자 열풍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어떤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생성형 AI나 어떤 AI 모델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는 경향들이 강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인프라 분야 그리고 점점 뒷단에 있는 공급망의 어떤 중심 기업들로 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급망의 핵심, 이 반도체를 만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수혜를 조금 낳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산업 리더의 핵심 공급 업체가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굉장히 이제 호기를 잡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을 좀 고립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강했잖아요. 그 와중에 나타났던 게 기술 자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들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입지는 조금 좁아졌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일장일단들이 결국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시황에 그만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메모리 칩의 어떤 수급 사이클에 굉장히 좀 의존을 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죠? 과거에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사이클이 있고 범용 메모리만 만들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를 받아왔었는데 네. 그러면서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고평가 많이 받았잖아요. 네. 이제 좀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상수로 항상 또 부족한 시대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증시 좋을 때 또 오히려 약간 좀 호재성 소식, 허위 사실도 막 흘려서 주가 띄우려는 그런 네. 주가 조작 범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정부도 대비책을 준비한다고요? 네,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세미나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 2억 원 금융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축사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 등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을 어떤 상한을 좀 대폭 상향을 하고 부당 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당 이득에 비례한 포상금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범죄를 내부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어지는 포상금을 확 높여보는 어떤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 대통령실에서도 좀 군부를 뗐습니다. 전날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를 해도 이게 포상금 상한이 한 3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검토에 대한 군부를 뗐고요. 이걸 이제 금융위가 공을 제대로 넘겨받아서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2019년에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 내부 고발자한테 엄청난 포상금을 줍니다. 부당이익 전체 부당이익의 거의 30% 수준인 4천억 원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내부 고발을 했다라는 게 안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들어와 있던 인물이 이제 내부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고발을 해서 어쨌든 큰 범죄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뭐 4천억 원 정도는 이 사람한테 떼어줘도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융위는 지금 최대 3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점검을 해서 포상금 규모를 확대하려는 겁니다. 사실 그 내부 고발자는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하고 네. 지인들에게도 또 사회적인 매장을 당할 각오를 하고 공정하게 정의를 위해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에 맞는 또 보상을 해줘야죠. 이게 또 미국식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네. 예전에 그 현대차 엔진 관련해서 내부 고발하신 분들 네, 오랫동안 맞습니다. 이제 싸우시다가 미국에서 또 엄청난 보상을 받으신 그런 사례도 있었죠.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그걸 유예해 주는 거 5월 9일이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약 시점이냐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이냐 이게 조금 논쟁이 있더라고요. 네. 정부가 좀 밀어줄 수 있다고요. 네, 밀어주려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 아시다시피 세금 할인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고 돈을 남길 때 벌칙성으로 무겁게 매기는 세금인데요. 이거를 당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또 5월 9일 날 이제 종료를 하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빨리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근데 이 주택 거래라는 게 큰 돈이 오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주기로 했는데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했으면은 지역에 따라서 3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 정도는 잔금을 치르는 그 시간을 좀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의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는 게 있고 또 국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겠다 그런 취지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새롭게 지정된 조정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이 중과 유예를 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에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되면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분이 한 채를 팔면서 양도 차익을 10억 원을 보면은 최대 2.3배 그리고 세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고 같은 금액의 양도 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세금이 최대 2.7배까지 급증한다는 게 국세청의 계산입니다. 청와대 참모진 그 중에서 다주택자인 분들도 집 한 채씩 이제 내놨다 이런 보도 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강남에 있는 집은 안 판다고 하고 그 정부가 다주택자 상당히 세게 겨냥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월세 거래는 더 늘었어요. 네, 지난해 전국 주택 오피스텔 전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9% 가까이 줄었는데 월세 거래량은 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인데요. 작년에 전월세 거래량 전부 보니까 167만 건으로 재작년보다는 2만 건 줄었습니다. 근데 전세 거래량만 보면요. 전세가 7만 3천 건 줄었고 반면 월세 거래는 5만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 대비 월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작년에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보면은 월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의 70% 이상이 월세로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가 60%, 아파트가 45%다 월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네. 반대로 전세 거래 비중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순으로 좀 높았겠죠. 특히 작년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가 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했는데 아무래도 전세 대출 관리 강화 이런 정책들이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최병찬님이 조정지역 임대기간 1년 남은 건 부동산에서 매물 접수도 안 받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월세 그러니까 전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함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자, 백상경 기자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어제 시화 공장에서 큰 화재 사고 있었다면서요. 네. SPC 공장이었죠. 네, 거의 100명이 넘는 인력과 60대에 가까운 장비를 투입해서 이제 화재 발생 8시간 만에 불길은 다행히 잡았습니다. 완전히 잡았고요. 이 불이 난 게 어제 오후 2시 59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화 공장의 생산동 이 3층 식빵 생산 라인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공장 전체 가동이 다 중단이 됐고 또 당시에 일하고 있던 근로자 12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3분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 외에 뭐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SPC의 이 삼립 시화 공장이 최대 생산 시설입니다. SPC가 보유한 가장 큰 생산 시설이고요. 네. 이게 공장이 거의 7동에 지금 건축 연 면적만 7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양산빵, 간편식, 주요 프랜차이즈사에 공급하는 거의 기업 간의 이 B2B 빵 같은 것들이 다 여기서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생산동 이 공장에 출근한 전체 인원, 7동의 전체 인원들이 54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좀 잡히지 않고 확산을 했다면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요. 네. 이 건물 안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는 있는데 자체 스프링클러는 따로 설치가 안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어서 설치가 안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경찰과 소방 당국이 지금 오늘 오전 10시부터 합동 감식 시작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화 공장 가동 중단이 좀 장기화하게 되면 굉장히 규모가 큰 만큼 국내 빵 생산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국내 빵 시장 좀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박영훈 님이 그 회사는 왜 연중 행사처럼 사고가 나는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마도 또 SPC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안전관리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 공장이 불과 한 8달 전에 지난해 5월이죠. 50대 여성 근로자 한 분이 크림빵 생산 라인에서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경찰과 노동부에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근데 이제 SPC 여기서 또 사고가 지금 난 것이고요. SPC가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뭐 10월에 지금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 좀 각각 근로자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숨지는 뭐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망 사고 외에도 부상 사고도 지금 계속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강한 질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바로 이 시화 공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영진에게 안전 문제 질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반년 만에 그 자리에서 지금 화재 사고가 난 겁니다. 아, 거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인 거죠. 네. 이번에 화재가 네, 난 네. 공장이. 네. 근데 이제 SPC가 어쨌든 그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근무 여건도 좀 개선을 하고 뭐 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계속 사고가 나는 만큼 여론의 지탄을 좀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사업장이 크고 또 직원이 많고 하면 확률적으로도 좀 네. 불리함이 좀 있겠으나 전 국민적으로 이제 뇌리에 박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회사는 더 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 진짜 그 화성을 간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그 기업 공개 IPO 한다고 해서 떠들썩했었는데 xAI라고 하는 AI 기업이랑 이제 합병을 한다는 얘기를 발표했어요. 네, 맞습니다. 왜 뜬금없이 우주 기업이랑 인공지능 기업의 합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은 스페이스X는 위성 통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위성을 발사해서 위성 통신망을 연결하고 있으니까요. 이 통신 기업이랑 인공지능 IT 기업의 합병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르면 오는 6월에 이 상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당연히 미국에서 상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세계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어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스페이스X는 한 8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반면 xAI는 한 기업 가치가 2천억 달러 이상이다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은 상장할 때 이 두 기업의 합병 기업의 가치가 1조 달러, 뭐 우리 돈으로 뭐 1,500 가까이 500조 원 가까이 되는 뭐 엄청난 그런 기업으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스크는 이 합병 법인을 상장시켜가지고 네. 우리 돈으로 한 7, 80조 정도를 조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업인 xAI가 자금 압박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뭐 챗봇이나 아니면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픈 AI나 구글에 비해서는 후발주자다 보니까 수익화가 좀 늦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AI가 스페이스X 합쳐지면서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스페이스X는 AI라는 성장 동력을 또 얻게 되는 거죠. 로켓 발사를 할 수 있고 위성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데 AI까지 있으면은 이 AI 패권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드는데 특히 스페이스X가 AI 패권 경쟁을 지상에서 우주로 그 무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AI 경쟁에서 핵심은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 중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선점하는 기업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구에는 좀 전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근데 우주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은 그 태양광 에너지를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으니까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AI에 있어서 가장 싸게 AI를 쓰는 방안이 우주를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사실 돈을 버는 기업이죠. 흑자를 내고 있고. 그런데 XAI는 또 엄청난 투자를 지속해야 하니까 돈 버는 회사랑 돈이 필요한 회사랑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를 합치겠다. 뭐 이런 계산으로도 보이고요. 외신이나 테크업계에서는 이번 합병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머스크가 이제 AI 경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려는 그런 야망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구글이나 오픈 AI는 이미 어떻게 완전체 AI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뭐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완전체의 모습인데 머스크가 지금 뒤쳐져 있으니까 이 승부수를 던진 거고 이 자신만의 AI 제국을 지금 구축하려고 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괴물 기업이 탄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주, AI 모든 걸 아우르는 괴물 기업이 탄생하는 건데 이로써 일론 머스크의 그 기술 권력, 테크 권력이 정말 강해지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 그 위성 통신망 하나로 그 전세를 뒤엎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게 일론 머스크 개인인데 네. 이 개인이 정말로 강한 권력을, 테크 권력을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연 개인일까요? 웬만한 국가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6261님이 스카이넷이 완성돼가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스페이스X 또 XAI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나가는지도 계속해서 또 주목을 해보죠.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한 번 더 정답을 알려드리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네.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정답은 1부 마무리할 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는 1부까지만 방송이 돼서요. 매달 나눠붙는 적금이 아니라 처음에 목돈 한 번에 맡기고 약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은행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지난달 기준으로요. 5대 은행의 정기 이것 상품 잔액이 전달보다 2조 원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기입니다. 예, 증권시장. 어마어마하죠. 오진아님이 저도 깼어요. 이거 붓고 있었더니 좀 한심하다고 요즘 느꼈어요라고. 이 정도입니까? 5190님 저도 일부 주식으로 이동했어요 보내주셨고 1866님 저도 있는 이거 다 빼서 옮겼어요. 그러나 수익률이 마이너스네요. 허허허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른바 머니무브라고 하는데 그 흐름이 대단하네요. 9866님도 이거 해지해서 금으로 갈아탔어요 라고 해주셨고 4656님은 이거 빼서 은을 샀더니 손실만 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머니무브가 대단합니다. 그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예비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 달 사이에 30조 이상 늘었죠. 111조를 넘어섰고 30억이 아니라 3천억이 아니라 30조가 한 달 만에 늘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또 준비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김영호님 주식 투자에 관심 많아서 틈나는 대로 인터넷 강의도 듣고 직접 투자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주식인 듯합니다. 항상 조심조심 투자해서 모두들 웃는 날 되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잘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특히 투자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3년 후에 본격적으로 하고 지금은 기본기를 쌓아간다. 다음번
좋은 사이클을 대비해서 현재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최소한 좀 위험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여기에서 금액이 빠져나와서 증시로 가고 있다라는 은행의 이 두 글자 상품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옥션 중고장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거 되게 유명했었는데 요즘엔 아마 이름도 잘 기억 못하실 것 같습니다. 2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중고 거래 앱도 다양해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라떼 경제사 시간에는 오늘은 중고 거래 역사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좀 하세요? 저는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중고거래 역사가 생각보다 길다고요. 이게 네. 한국 전쟁 직후까지 거슬러 가요? 네네. 그때는 이제 중고라는 말보다 구제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특히 의류 잡화가 많이 거래됐었는데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 구호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의류하고 신발을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이나 서울의 동대문 시장에서 구제 의류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것이 시초고요. 당시 기사를 보면은 그냥 구제품을 실은 배가 들어온다는 걸 아주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또 청계천변에 이제 청계 7, 8가 황학동 중심으로 이제 노점이 쭉 구제 노점이 좀 들어서 있었고요. 전쟁 직후에 군부대에서 버렸거나 빼돌린 군수품도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됐고, 빼돌린 것까지. 네. 고물도 이런 곳에서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는데 네. 이름은 좀 여러 가지예요. 국제시장, 뭐 벼룩시장, 도깨비시장, 양키시장, 만물시장, 풍물시장 뭐 이런 이제 구제물품들이 나왔던 장터가 이제 이름을 통해서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장터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냥 시장에서 동네 시장에서 중고품을 팔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신도시 말고 좀 오래된 동네는 동네마다 전통시장 혹은 재래시장이 좀 있어요.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공식적으로는 사실 다 무허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제 무허가 시장 위생 관리하고 철거가 정부의 골칫거리였는데 사실 뭐 거기 아니면은 이제 물건을 거래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알고도 눈 감아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거지가 새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근처 소개지나 공지를 찾아서 사람들이 좀 자연스럽게 모였다고 하고요. 1950년대, 60년대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장들도 사실은 무허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시장이라든지 방산, 평화시장, 뭐 청계천변의 상우회 시장이나 세운상가, 해방촌 시장도 다 무허가 시장이었고요. 근데 이런 무허가 시장이 생긴 이유가 집 근처에서 이제 물품을 들고 나오고 바로 좌판을 깔고 솥단지 걸고 이제 그냥 설렁탕 그렇죠. 끓여서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죠. 근데 또 상인들이 새 상품이 아니라 중고 물품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글쎄요, 이게 뭐 마진이 좋았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하고는 상당히 다른데 당시 이제 중고 시장이 형성될 당시에는 그거 외에는 따로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정부가 이제 전문 물품들을 좀 모아서 파는 쇼핑센터를 세우라고 정책을 좀 밀어붙였기 때문에 쇼핑센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실 유통까지도 좀 대기업에 몰아주면서 수입 대체 공업화를 해나갔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성장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 상인들이나 영세 상인들이 뭐 이런 이제 제대로 된 물건을 팔려면 중고 물품이나 밀수 물품을 무허가 거래하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배경도 좀 있습니다. 또 중고 거래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나바다. 네,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아나바다? 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게 학교에서 바자회를 좀 했었죠. 처음에 아나바다라는 말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뭔 뜻인가 입에 잘 안 붙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전 국민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네.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 아나바다 운동이 우리 IMF에 구제금융 요청했던 1997년에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라서 실업 막 증가하고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또 국가적 위기를 좀 극복하자면서 국민들하고 소비자 단체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이자. 그리고 특히 수입품 소비를 줄이자. 이렇게 수입품 소비가 좀 당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약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거래 역사에서 아나바다 운동은 꽤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거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근본적으로 좀 바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1998년에는 백화점 안에서 벼룩시장을 개설할 정도였는데 당시
당시에는 이제 고도성장의 끝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어떤 소비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그 열망이 좀 컸던 당시였어가지고 네. 이런 중고 거래가 다시 등장하는 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벼룩시장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조금 늦게 등장한 말이고요. 프랑스의 구제시장이나 만물시장을 벼룩시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장터에서 특히 아나바다 장터에서 인기 있었던 품목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의류 잡화가 제일 즐겨 거래되는 품목이었고요. 특히 이제 아기 옷이나 유아복, 이제 금세 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요도 많고 좀 공급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제 디지털 기기가 툴이 없었기 때문에 학용품도 많이 필요했어가지고 학교 중심으로 열렸던 아나바다 바자회에서는 공책이나 필통, 색연필, 크레용, 참고서 같은 물품들도 좀 인기가 많았고요. 특히 이제 주부 중심으로 아파트 이런 데서 개최되는 아나바다 장터는 주방용품하고 생활가전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접시는 고물상이나 골동품점에서도 인기가 많던 스테디셀러였고요. 남성 직장인이 참가할 때는 낚시나 등산, 자전거, 운동기구 같은 레저용품도 좀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고 거래가 더 활성화된 게 PC통신 시대 열리면서 아니었습니까? 네, 아나바다 운동이 인터넷에 거래 사이트 등장하는 데도 꽤 영향을 미쳤고요. 네. 이제 마침 인터넷이 대중에 보급되던 시기여가지고 인터넷으로 간 중고거래 장터에서는 거래가 선호되는 물품이 좀 달라집니다. 1998년에 옥션의 중고장터 같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뭐 이때는 전자제품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되죠. 그리고 1999년에 한국 소비자 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에 10대와 20대의 아나바다 운동 참여율은 굉장히 좀 낮았다고 했는데 이들이 그대로 온라인 중고거래 주역이 돼가지고 온라인 중고거래는 되게 활발하게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40대, 50대고요. 그렇죠, 지금은. 2003년에 중고나라 카페가 개설이 됐는데 중고나라는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2003년이었어요. 그게. 네. 그래서 사실 그 아나바다 운동 전까지만 해도 남이 쓰던 걸 내가 사서 쓰거나 얻어 쓰거나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나바다 운동하면서 좀 확실히 사람들의 생각 많이 바뀐 것도 있어요. 네. 또 PC통신 시대 되면서 더 편해졌고 온라인에서는 어떤 걸 많이 사고 팔았을까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수집품들이 이제 매니아들이 있는 수집품들이 좀 인기리에 거래가 되었고요. 재밌는 게 이때는 중고 전자제품들이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자제품, 네, 컴퓨터 IT의 시대가 또 되면서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 부품들, 핫디스크들, 그래픽카드, CD나 비디오 카세트들까지도 굉장히 좀 절찬리에 팔려 나갔고요. CD 플레이어, 뭐 MP3 이런 거. 네,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좀 고객이 있는 곳이 주요 고객층이 굉장히 좀 달랐던 거죠.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아나바다 운동 오프라인 바자회에서 인기가 있었던 의류 잡화 등은 전혀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션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인터넷 경매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서 신상품을 파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전환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때 그 컴퓨터 부품들이 워낙 잘 팔려 나가니까 이 정도면은 시장이 새로 이제 발굴이 된 거다. 이제 신상품, 전자제품을 팔아도 잘 팔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커뮤니티 쪽으로 갔는데 이쪽은 생활 밀착형 중고거래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카테고리를 굉장히 세분화를 하고 검색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네이버 카페니까요. 네. 근데 그 직후에 등장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그런데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시장. 네. 이거 되게 반어법이잖아요. 그렇죠. 택배를 열었는데 스마트폰을 주문했는데 벽돌이 오더라. 이런 거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 좀 피해를 많이 입힌 수법, 최근이라고 하지만 이제 너무 오래전에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입힌 사기 수법을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네. 직원 특가를 사칭하는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직원용으로 싸게 산 거라 네네. 판매합니다. 이런 싸게 거요? 사거나 싸게 받은 건데 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가 이제 직원 특가로 풀렸다면서 미개봉 새 제품 판매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내부 구성품 사진을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 박스만. 네, 박스만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도착을 이제 뭐 공장 같은 데로 불러서 도착을 하면 선입금하면 나가겠다 이러는데 연락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때 고가 거래할 때는 또 만나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오래된 수법이에요. 이제 뭐 예전에도 고가의 중고 물품 거래를 할 때는 결국 고가니까 좀 만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범죄 타깃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아. 지금도 이제 고가 물품을 거래할 때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물 거래도 또 문제가 됐었는데 작물.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수영장이나 헬스장 탈의실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귀찮은 일이잖아요. 소송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좀 피해가 크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중고거래 플랫폼은 항상 좀 금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크로 네. 중간에서 예탁을 맡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생겨났고 네. 또 이제 여성분들은 중고거래할 때 남편이나 남자친구, 남동생, 뭐 오빠에 대신 내보내기도 하고 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안전 또 편리 문제 때문에 아예 이제는 동네 근처에서 네네. 동네 인증이 필요한 시대로 갔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컸죠, 중고거래가. 그래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판매할 물건들이 눈에 그렇게 많이 띄었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래가 급증했고 또 비대면 거래가 자연스러워진 면도 있고요. 또 경기 침체로 절약 소비가 트렌드가 되면서 이제 뭐 그것도 영향이 있고 플랫폼들도 기술 발전으로 안전장치를 많이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2008년에 4조 원 규모였던 중고시장 거래가 2021년에는 24조 원으로 이제 크게 성장을 했고 KDI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직전에는 이용자 수가 한 4,377만 명 정도 됐는데 2021년 1년 만에 1억 588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중고시장 이용자 수가요. 네. 그래서 그 지금은 훨씬 더 성장을 했죠, 중고시장은.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한 2배 큰 게 굉장히 좀 큰 전환점이었고요. 다만 이제 중고거래의 원조격이었던 옥션의 중고장터는 이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좀 살아남았냐면 명품이나 전문적인 물건, 이제 커뮤니티 등 중고거래 좀 뾰족한 이제 그 소구점이 있었던 플랫폼들이 좀 살아남았고, 특히 이제 특징이 정품 검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고 명품 거래가 굉장히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네 거래도 되게 인기가 있고 이게 약간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도 그때 당시에 좀 같이 급성장을 했고요. 이게 사실 중고거래 플랫폼도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곳이 바뀌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중고거래 플랫폼은 이제는 또 문을 닫고 있고 네네. 이쪽도 경쟁이 치열하네요. 또 중고거래 하면 제일 비싼 거 사실은 집 빼고는 차잖아요. 중고차. 네, 맞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만 35조 원까지 본다고 하네요. 이거 네. 언제부터 이렇게 커진 겁니까? 그 1970년대까지는 사실 차가 너무 귀해가지고 네. 한번 사면은 감히 이제 되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럼 중고차 거래는 그때 당시에는 주로 지인 간 교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교환. 네. 타던 차 바꾼다. 네네. 네가 사갈래? 이제 좀 싸게 줄게. 약간 아는 이전. 사람한테. 네, 아는 사람한테 넘기는 거죠. 근데 이제 1971년 1월에 도로운송 차량법 개정으로 중고차 매매업 최초 법적 규정이 마련이 됐고요. 1979년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개장하면서 한국 중고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1980년대는 또 마이카 시대가 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동차 교체 주기가 좀 되기도 하고 경제 성장에 따라서 중고차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이제 좀 중고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근데 1990년대까지는 중고차 매매 사원들이 경매 시장처럼 흥정하면서 거의 뭐 난장 거래가 이제 그래요? 수산시장처럼요? 네, 수산시장처럼 이제 돼서 약간 중고차를. 악명이 높았죠. 그리고 이제 그 1997년 아나반다 운동 이전까지는 중고 거래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는 미신이 조금 있었어요. 미신이요? 그 쓰던 거 가져오면은 뭔가 이제 운이 붙어온다. 예. 아니면 이제 죽은 사람 물건이다 이런 이제 그 루머 같은 게 돌아서 이제 귀신이 붙어온다 해서 당시에 이제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그 중고로 물품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차는 확 또 크고 사고라는 그렇죠, 게 또 나는 안전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런 거좀 꺼려 하던 시절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또 공중파 드라마가 서민의 애환을 그리는 주제가 많아가지고 당시 이제 달수의 차차차라고 잘 만든 베스트 극장 단편 드라마가 있는데 은행 만년 대리인 주인공이 부부 적금을 모두 해약해가지고 중고차로에서 새 차로 바꾸는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들어가고 그러고 이 중고차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콘텐츠 거리를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근데 중고차는 또 경차가 인기가 있는데 1990년대 제일 인기 있었던 차종 중에 하나가 티코입니다. 티코. 아 역시. 예, 티코도 콘텐츠가 많이 국민차. 나왔죠. 예, 네. 국민차. 그게 사실 중고거래의 역사도 깊이 있고 또 시장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네. 이제는 중고차 시장도 대기업이 또 진출하고 있고 변화가 많습니다. 네. 오늘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재인상 문제를 협의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발표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4,25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 한 달 전보다 21억 5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 감소의 주된 원인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단상이기도 한데요.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또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돈, 일명 치매 머니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172조 원에 이른답니다. 와, 우리나라 GDP의 7%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문제는 또 이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보호장치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어떤 대안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최학희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매머니 이걸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떤 수법으로 그럼 치매 걸리신 분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네, 수법이 좀 꽤 교묘합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빨대형이라고 해서 병원비 관리 대신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감과 통장을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씩 빼가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대놓고 협박하는데요. 폭언이나 폭력 또는 그 무의식의 통제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뜯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액 상향형인데요. 세금 아끼려면은 지금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한꺼번에 가로채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급증하는 것은 그루밍 사기인데요. 내가 수양딸처럼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접근한 뒤에 투자 사기를 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거에 당해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이거는 이제 치매 걸리신 분들 그리고 완전 고령이신 분들의 또 이야기가 될 테고 더 이게 충격적인 게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인이라면서요. 네, 믿기 어렵지만 그게 사실인데요. 예. 노인학대 판정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가해자의 96%가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들, 딸 이런 가족이 절반이 넘고요. 또 시설 종사자가 3분의 1 그리고 아는 지인이 약 12%였습니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처벌이 어렵다는 건데요. 네. 수사기관에서는 치매가 있느냐 이것보다는 돈을 건넨 바로 그 순간에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지죠. 그래서 가해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멀쩡했어요 라고 버티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까지는요. 친족 상도례라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네네. 가족 간 재산 범죄는 수사기관도 개입을 꺼려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게 좀 바뀌고 있죠. 아하, 그 개그맨 박수홍 씨 사례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제도가 바뀌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돈 많은 고령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통의 서민에게도 올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서민 가정이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라고 소개하셨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80대 중반이 되면은 4명에서 5명 중 1명, 또 90세가 넘으면 2명, 3명 중 1명인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 최빈 사망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게 92세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치매를 안고 사는 사회에 들어선 건데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아들이 연금을 몽땅 가져가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줘서 끼니를 잇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매를 안고 가는 사회에서 특히 1인 가구 늘어나는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게요. 그러면은 초고령 사회에서 치매 환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테고 그 자산이 지난해 기준으로도 172조 원. 이거는 이제 좀 사회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172조 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앞으로인데요. 2030년만 되면은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후기 고령층은 대략 75세 전후를 얘기하는데 이때가 되면 통계적으로 건강 수명이 끝납니다. 즉 돌봄이 필요한 시기예요. 네. 근데 이 속도로 베이비 부머들이 늘어나니까 2050년에는 75세 이상이 인구 4명 중 1명이에요. 오. 그럼 치매머리는 GDP의 16%, 약 500조 원인데 전문가들은 한 2040년 정도만 돼도 일본보다 그 속도를 뛰어넘을 거다라고 치매머리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빠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압축적인 고령화, 그러니까 일본보다 빨리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자산의 문제인데요. 고령층 자산의 4분의 3이 부동산이라서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순자산의 기준으로는 노인이 일본보다 더 부자인데도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아마 세계에서 자산이 가장 꽁꽁 묶인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치매머니라는 표현이 참 제가 듣기에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디 생산이나 소비에 쓰이기도 힘들고 어떤 표적이 되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다. 이거 되게 씁쓸합니다.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겠고요. 0367님이 악마는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더니 치매 환자에게 악마는 친구, 가족의 모습으로 오는 것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치매 환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있기는 있잖아요. 성년 후견인 제도 같은 거. 이런 건 어떤 상황에서 활용합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후견인이 대신 재산을 관리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크게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정 후견. 이거는 이미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후에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네. 상태에 따라 뭐 몇 가지로 나누고요. 이제 두 번째가 임의 후견인데 이거는 미리 건강할 때 신뢰할 만한 사람과 후견 계약을 맺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치매가 오면 그 사람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대법원 통계를 보면 전체 후견 사건의 약 80%가 이미 치매가 심각하게 진행한 후에 신청하는 성년 후견이고요. 즉 계좌가 동결되고 나서야 급하게 찾는 거죠. 반면에 미리 준비하는 임의 후견은 1%도 채 안 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약 한 12만 명 정도 되고 우리는 좀 적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가 인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도도 미비돼 있는데요. 네. 즉 비싸고 불편합니다. 공증 등기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고요. 후견인이 되면은 어느 정도 봉사 수준인데 영수증 하나하나를 법원에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지금 300만 명이 넘었는데 네. 이것처럼 좀 간단한 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이 지정된 이후에요. 그 이후에요. 전후로. 그 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사후에 일이 터지고 나서 법원에서 정리하는 걸 법정 후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네. 전에 사람들이 미리 계약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쌍방 임의 후견도 할 수 있고요. 보호 장치를 미리미리. 이게 또 그 신탁이라는 금융 상품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상품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림의 떡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신탁은 내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겨서 치매가 오면 의료비, 생활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활용이 안 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진입장벽이 그냥 생각하기에도 최소 가입 금액이 수억 원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손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인센티브 체계나 수익도 적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제 높은 금액을 위주로 하게 돼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들의 심리적 저항감인데요. 내 재산을 남에게 맡기면 권리를 뺏기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1,000만 원짜리 가입 가능한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 갈 길이 멀고요. 따라서 신탁은 이제 재테크가 아니라 넥스트 에이징 인프라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 상품을 갈아타듯이 신탁을 또 대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처럼 또 인식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기가 또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이게 공공신탁 사업을 또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간 신탁이 문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선 거예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직접 치매머리를 관리해주겠다 이런 거고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신탁의 강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수천만 원, 적은 소액이나 연금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또 비용이 저렴하겠죠. 아무래도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하니까 복지 서비스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치매가 오면 자동으로 병원비가 나가고 동시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시스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공공신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네. 경도인지장애, 즉 치매 전 단계부터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현재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복지기관, 법률이 다 따로따로 공급자 마인드로 이 신탁을 바라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통합되는 그러한 넥스테이지 인프라로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좀 보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지금 해외에서 좀 배워볼 수 있는 사례 없습니까? 뭐 일본은 또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단순히 금융상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17년 정도 초고령 사회를 앞서가고 있으니까 네.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성년 후견 지원 센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문 상담도 하고 후견인도 매칭을 해주고 교육하고 또 후견인을 감독을 합니다. 한 곳에서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도 하고 있는 동네마다 지역 포괄케어 센터가 있어서 간병하고 재산 관리가 함께 돌봐주죠. 또 수수료를 대폭 낮춘 보급형, 신탁 이런 것들도 보편화돼 있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을 못해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장보험, 또 미국에서는 보호자가 소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치매 노인형 선불카드 이런 식으로 각자 맞는 스타일의 그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포인트는 치매 친화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최학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1부까지만 방송을 드리죠. 잠시 후 10시부터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방송이 KBS 1TV와 동시에 전달이 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예금이었습니다. 예금. 유성화 님이 자꾸 성공 예금으로 들린다고 하셨는데 다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